반갑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천손을 말하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986년 영국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모든 별자리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합성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처럼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간이 소우주이며 우주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밤하늘에서 벌어지는 우주쇼와 같은 별자리와 혹 놓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별의 자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박사님을 모시고 소중한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해와 달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제 적어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막연하게 낮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달은 뭐 정오에 뜰 수도 있고 새벽에 뜰 수도 있고 아무 때나 뜰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양에 따라서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소대장 정도만 돼도 오늘 음력 7일이다. 오늘 달이 상현달이다. 상현달은 자정 정도 지니까 새벽에 경계 근무를 더 강화해라. 달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느 뭐 사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군에서는 자연을 이용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은 사실은 옛날에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번째 강의는 이제 해와 달에 이어서 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늘에는 많은 이렇게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이제 별로 보이는 것들 중에는 이제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그냥 보통 별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해 드리면 행성은 해를 공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행성이란 말은 한자 자체가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렇게 혹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혹성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성이란 말은 관측을 해보니까 별이 돌아다닌다 이거죠. 별이 돌아다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별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별자리가 있는데 여기 어떤 밝은 별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별들은 매일 뜨고 집니다.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러나 한 달 뒤에 보니까 이 별이 다른 별들은 다 제자리에 있는데 이 별은 여기 와 있더라 이거죠. 이게 돌아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행성이라는 이름은 관측해 보니까 뭇별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더라. 이 사실까지 포함한 아주 훌륭한 이름입니다. 태고적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행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혹성이라는 말은 저거 혹시 별 아닌가 거의 이 정도 뜻입니다. 혹자가 그런 글자입니다. 글자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혹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다 행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문물이 일본을 통해서 입수되고 하다 보니까 혹성, 소혹성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문학자들이 행성이란 말을 쓰자 이렇게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뭐 예를 들면 혹성 탈출 같은 영화가 이렇게 한번 돌아버리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꼭 행성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행성이라는 걸 정리해 보면 스스로 빛나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합니다. 밤하늘에서는 사실 행성들이 뭇별보다 대체 더 밝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다 스스로 빛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햇빛을 반사해서 보인다. 그다음에 보통 별들 사이에서 이제 떠돌아다닌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실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별이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봤는데 움직이는 거는 빨리 움직이는 건 유성이고 천천히 움직이는 건 인공위성이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달을 두고 지켜보면 그 위치가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성이 눈에 보이는 것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별들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성, 금성 이런 거 말고 그 밤하늘의 그 모든 별들은 이제 그냥 해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 스스로 빛나는 별들입니다. 다 스스로 핵융합이라고 하는 그 원자 핵 과정을 통해서 다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되겠다. 근데 흔히 영어로는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영어로 우리가 보통 플래닛은 행성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는 별인데 그래서 영어로 보통 스타라고 할 때는 이 행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서 보통 별이라고 할 때는 행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어차피 행성할 때 성자가 별성자니까 뭐 완벽하게 꼭 그러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구분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그 우리 별자리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도도 정확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제가 천상열차 분야지도로 만든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 그 천문연구원에서 홍보물로 만들었던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은하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메고 다니면서 속으로 야, 참 이제 좋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감히 일반 백성이 저렇게 하늘을 매달고 다니면 이건 뭐 이게 죽는 겁니다. 이거는 임금님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세상 좋아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 우리나라 별은 그럼 이게 뭐냐? 지난 시간에 이제 해는 3조고 달은 이제 두꺼비에 비친다고 했는데, 그러니 보통 그 별들은 뭐냐? 보시면은 결국 청룡, 백호, 주작, 현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별자리 28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사신도의 다름 아닙니다. 이건 제 천문연구원의 양홍진 박사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 같은데 그 높은 분의 그 벽화에 왜 사신도가 등장하느냐? 그 바로 그 안을 우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양 별자리가 결국 이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윷놀이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말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판을 쓰는데도 가만히 보시면 요 가운데 요걸만 제외하면은 이게 전부 다 28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요렇게가 7개고요. 나머지 요렇게도 7개, 요렇게도 7개, 요렇게도 7개니까 7, 4, 28이니까 28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변형된 말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마 옛날에는 처음에는 틀림없이 원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윷놀이 말판 쉽게 그리는 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갈라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작은 원을 2개씩만 그리면 말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럼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있는 별들을 달이 지나가는 거를 이게 아마 묘사했을 겁니다. 이 놀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윷놀이는 우선 28개라는 것이 28수 별자리하고도 일치하고, 그 다음에 별자리 사이를 달이 운행하는 것을 처음에 묘사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윷놀이는 그 우주의 원리를 포함한 우리 그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천재를 지냅니다.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태백시의 지방자치단체 문화 행사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제가 하나 담아왔는데 이걸 보면은
높은 깃발이 두 개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높은 깃발이 있는데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까만 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삼조고입니다. 그러니까 즉 해를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높은 깃발이 노란 것은 여기 보면 토끼하고 절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즉 해와 달의 깃발이 가장 높고 나머지는 그 28수입니다. 28개 별자리 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결국 해와 달과 별은 그 우리 민족의 결국 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외국 손님하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현대식 빌딩을 짓고 나서 돼지머리 넣고 한쪽에서 이렇게 죄를 지내느냐. 참 미신이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어렵게 못하는 영어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돼지머리를 놓고 비는 것은 그게 미개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제천 행사입니다. 제천 행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북두칠성한테 그 의존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민화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북두칠성의 신의 점지를 받아서 태어나고요. 죽으면은 우리 재래식 장묘에서는 칠성판 깐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 시체 밑에 놓는 그 판에다가 구멍을 7개 뚫어서 그 장묘를 지냅니다. 바로 그 북두칠성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돼지머리는 사실 얼굴에 구멍이 7개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소는 비싸니까. 그러니까 가장 만만했던 게 돼지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돼지머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개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늘의 죄를 비는 약식의 제천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더 좋게 해석하면 우리는 하늘에 빌지 않고는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뭐 돼지머리 효과 있다고 생각은 안 씁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창피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북두칠성은 아주 우리 거의 혼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천절날 강화도에서 칠선녀가 이렇게 체화 같은 거 하고 그러죠. 그때 그 칠선녀들의 역할이 뭐냐? 결국 북두칠성입니다. 그 춤추는 그 아가씨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북두칠성의 그 별 하나씩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는 10,000원짜리 앞면 뒷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뒷면을 또 약간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10,000원짜리는 정말 이건 천문부적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뒷면을 보시게 되면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 국보 230호 혼천리가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천리의 그 톱니바퀴, 요 톱니바퀴가 있는 부분에서 별을 이렇게 별띠를 보시면 이게 바로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별이 있는데 이 끝에서 두 번째 별이 이 쌍둥이입니다. 조그만 별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별은요 대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보통 시력이 한 1.5는 되는 분들이 깜깜한 시골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별이 북두칠성 끝에 두 번째 별입니다. 옛날에 그 선덕여왕이라는 연속극이 있었죠. 그 연속극이 바로 이 북두칠성 끝에서 두 번째 별이 2개라는 사실을 가지고 뭐 쌍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바로 연속극입니다. 그래서 근데 선덕여왕 나오기 훨씬 전에 나온 우리 10,000원짜리는 이미 북두칠성 끝에 그 별이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000원짜리는 그래서 뒷면을 잘 살펴보면 이거 뭐 다빈치 코드입니다. 이 안에 별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해와 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문화에 우리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화폐가 나온 것이지 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럼 일단 그 행성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숫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통 태양계는
저 해로부터 거리가 보시면은 이제 지구까지 거리를 우리가 1이라고 봅시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이라고 보면 수성은 한 0.4 정도 해로부터 떨어져 있고 금성은 0.7 정도 떨어져 있고 화성은 1.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법 실제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기는 그래도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목성은 뚝 떨어져 있어요. 5배나 떨어져 있습니다. 토성은 또 거의 배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공전 주기는 수성과 금성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수성의 1년은 88일밖에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점점 더 이제 공전 주기가 길어지는 거죠. 화성 같은 경우는 약 2년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고등학생이 그 단편 소설을 써서 박사님 이거 좀 읽어주세요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화성에서 이렇게 우리 지구에 쳐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읽어보면서 야, 이야기가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 소설은 좀 과학적이라야 된다. 너 화성인이 왜 하필 이때 쳐들어왔느냐?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화성이 돌다 보면요. 자, 이런 게 정말 산지식입니다. 우리 이 지구가 있고 화성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여기 있고 화성이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화성인들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 여기 있을 때 쳐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타고 오는데 여기 있을 때 쳐들어오겠죠. 예. 그러면 이게 화성이 지구에 몇 년마다 만나겠느냐? 요 계산을 못 해요. 그게 그러니까 과학을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해서 그 안에 이렇게 그 안에서 문제가 나야 괄호 넣기도 하고 그러지 조금만 응용을 하면 못 해요. 근데 지구가 이제 공전 주기가 1년이고 화성이 공전 주기가 2년이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만나겠습니까? 이건 2년마다 한 번씩 만나요. 그러니까 걔가 쓴 것처럼 왔다가 금방 1년 뒤 가려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 지구는 한 바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화성은 공전 주기가 대략 2년이니까 여기쯤 가 있단 말입니다. 1년 지나면.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1년 더 기다려야 우리 지구가 한 바퀴 또 도는 동안에 화성은 와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응용을 해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공부를 하는 데는 어떤 그 고정관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이 그림 수도 없이 그렸을 겁니다. 그죠? 수성, 금성, 지구는 뭐 한두 번 그려봤겠어요? 맨날 아마 10번씩은 최소한 다 그려봤을 거예요. 여기 해가 있으면 뭐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그림 많이 그려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수성, 금성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뭐 돌다 보면 뭐 어딘가 있겠죠. 근데 지구는 여기 있는데 이쪽은 밤이죠.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긴 낮이고 여긴 밤이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다 보면 이쪽이 밤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은 우선 첫째, 이 그림만 보고서도 아, 밤에는 안 보이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쪽에 있는데 수성과 금성이 이게 지구를 뚫고 보이겠어요? 이게 땅 밑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은 아침 새벽 아니면 저녁 낮을밖에 안 보여요. 흔히 이제 금성 같은 경우는 샛별에서 새벽에만 또 보이는 거로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신데 금성은 어떨 때는 새벽별이 되고 어떨 때는 저녁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서 아, 금성은 그다음에 수성은 금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가 없구나. 지구에서 보더라도 보세요. 이거 해를 보는 방향과 수성을 보는 방향이 요 각도가 이게 한 최대로 떨어져 봐야 28도밖에 안 돼요. 최대로 떨어져 봐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여기까지만 그림 그리고 공부를 하다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밤하늘로 오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요 말입니다. 수성이 28도밖에 안 떨어진다는 말은 여기서도 자, 서산에 해가 질 때 요 각도가 28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걸 수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뜰 때도 마찬가지고 질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물론 그날 당일날은 둘 다는 안 돼요. 저녁별이면은 그날 새벽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간단합니다.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하면 하늘을 그대로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보시면 요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아침에는 해가 먼저 뜨고 수성이나 금성이 따라 뜨니까 해가 이미 떠서 밝아지니까 안 보이죠. 그대로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천체가 이동하게 돼서 해가 질 때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면은 그 해보다 동편에 남아 있는 수성과 금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수성과 금성은 그러니까 옛날 몇천 년 전에 원시인들도 똑똑한 원시인들은 계속 관측을 하다 보면 아, 수성과 금성은 언제나 해 언저리에 있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공전궤도를 그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옛날 몇천 년 전 원시인이 뭐 여러분보다 무슨 더 좋은 교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태양계 모습을 그렇게 알아갔던 겁니다. 달도 이제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밝아야죠. 제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이 달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킨 부분이요. 여기는 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 이렇게 안 보이는 그 달에 뒤통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에도 별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린 분들이 달이 아마 이렇게 생겼다고 믿는 모양이죠.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겁니다. 그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정밀한 어떤 그림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망신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직접 이 컴퓨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성은 이렇게 1년이 짧다. 아, 목성, 토성은 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을 제가 이제 그 컴퓨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우선 오성취루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삐뚤어졌네. 환단고기의 그 단군세기를 보면 무진 50년 오성취루라는 기록이 딱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보실까요? 제가 학창 시절에 국사를 배울 때 BC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뭐 고구려, 뭐 주몽 이리 넘어올 때까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그래서 만일 우리 고조선 건국이 신화에 불과하다면 우리 역사는 2000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홀은 전부 역사가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제 우리 후배 천문학자 되는 우리 나대일, 박창범 두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기원전 1733년의 오성취루 현상이 천문학적으로 검증이 된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상당히 오래전에 나대일 박사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오늘 제가 천문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걸 밝히는데 뭐 정말 엄청난 뭐 미국의 나사 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가장 싸구려 천문학에 최소한만 되는 우리 국산 소프트웨어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BC 1733년이면은 우리 역사의 블랙홀의 한 복판입니다. 우리 역사가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 복판인데 그 복판에 오성취루라고 하는 것은 자 이쪽 칠판을 보실까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 무진 50년이 이 무진 50년이 바로 BC 1733년입니다.
그다음 오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모였다. 어디에? 루라는 별자리, 별 옆에 모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행성 5개가 모이는 것을 관측을 한 기관이 있다라는 것은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개인이 적어서 기록을 남긴 건 전 세계 역사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천문대를 운용한 나라가 그게 얼마나 강한 고대 국가입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학자님들은 뭐 꼭 문헌이 있어야 이렇게 증명하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저 문기가 뭐 환단고기가 어떤 책이든 뭐든 간에 저 문기가 정보가 남아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 시대 별을 관측을 해서 저 사실을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리 고조선은 분명히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가 있었던 나라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이 간단한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도 글씨가 작아서 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기원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1733이 BC 1733년이죠. 그 7월 11일 날 저녁 8시를 보면 이렇게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이 이렇게 한 줄로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왕성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기초적인 것이어서 이 달 모양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둥글게 나와 있지만 제가 2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저녁 때 달이 여기 있으려면 초생달이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평선에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저녁 8시에 행성 5개가 쫙 한 줄로 서 있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컴퓨터로 돌려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쭉 보다 보니까 뭐 이 현상 자주 있지 않느냐. 사실 얼마 전에도 행성이 4개 정도 모이고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슬롯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 보통 3개가 있으면 이제 그 꽃을 맞추는 건데 한 줄에서 꽃을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보세요. 3줄을 맞추려면은 확률이 10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한 줄이 더 있으면 10,000분의 1이 되는 거고 한 줄이 더 있으면 100,0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성이 4개가 모이는 거하고 5개가 모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확히 몇 년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감각에는 적어도 5행성이 결집하는 것은 3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BC 2333부터 그 사이에 꼭 집어서 BC 1733 그것도 7월을 하고 이렇게 우연히 말해서 그 맞을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뭐 계산해 보나 마나합니다. 뭐 계산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오행성이 이렇게 집결했다는 것을 어쨌든 이렇게 단군세기에 환단고기 단군세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성이 이렇게 보일 때는 우리가 태양계에서 해 옆에서 행성이 쫙 한 줄로 서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오성치루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같은 것은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고요. 지구만 이쪽에 있습니다. 지구가 한쪽으로 빠져 있어야 지구에서 봤을 때 이 행성들이 다 한 번에 몰려 보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한 줄로 다 쓰게 되면 지구 입장에서는 이쪽 하늘에는 수성, 금성이 있고 이쪽 하늘에는 화성, 목성, 토성이 있으니까 같은 방향에 몰려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오성치루 현상은 행성이 한 줄로 공간적으로 한 줄로 섰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구는 빠져줘야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는 제일 간단한 천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료, 날짜, 예를 들어서 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15년 할까요? 2015년 예를 들면 뭐 5월 5일 어린이날 별 보기 좋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밤 8시는 돼야죠. 그냥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 그러면 2015년 5월 5일에는요. 해가 지근 직후에 화성이 지평선 위에 있네요.
그다음 수성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밤 8시 상황이니까 그 전에는 한 시간 올려볼까요? 그 1시간 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아직 해가 안 졌죠. 해가 안 졌고 화성이 여기 있고 수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고 화성도 내려오고 수성도 내려오는 거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이 간단한 소프트웨어 가지고 오성치료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자료, 날짜. 자, 이 컴퓨터는 원래 기원전 걸 위해서 디자인이 안 돼 가지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0을 하고, 자 보세요.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를 이제 그냥 이거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없던 서기 0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서 마이너스 1733은 실제로 기원전 1734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는 1년 오차가 있는데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달력이 지금 달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몇백 년 지난 겁니다. 보시는 가운데. 예, 가시죠. 줄어들어야죠. 죄송합니다. 예, 음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큰 거죠. 아이고 지나갔네요. 예. 그러니까 1733년을 보자는 말이죠. 예를 들면 2년 전만 해도 2년 후만 해도 보시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딱 그날만 되면 그날만 1733 1733 7월이었죠 아까. 예, 7월 이때 거의 한 2주 동안 가까이 이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 11일 정도 하면 11, 12, 13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8시 확인해 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화면하고 똑같죠? 조금 이쪽으로 데려올까요? 중앙으로. 자, 보세요. 서산에 이쪽 지평선에 해가 지고요. 달,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이 저녁에 딱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2강 때 공부한 게 달이 하루에 13도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나머지는 하루 만에 안 바뀝니다만 요 달은 요만큼 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자료, 날짜, 시간 12일 하루만 지나 볼까요? 예, 확인. 다리에 껴들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저녁에 행성 5개가 쫙 있고 달이 그 중간에 초생달이 딱 껴들어가서 속된 말로 우주쇼를 연출한 겁니다. 이거를 그럼 이 당시 상황은 어떠냐? 상황이 태양계 상황이 예. 그걸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요거는 되더라고요. 요거는 마이너스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733 그다음에 7월 한 12일 정도 예, 12일 정도 날짜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수성하고 금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자료 다 없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축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위로 올라. 자, 보세요. 지구에서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기원전 1733년 7월 12일에 지구만 이쪽으로 빠져 있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지구에서 보면 다 이렇게 한 줄로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개 행성이 그냥 지 맘대로 뭐 공전주기대로 막 알아서 도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5개가 이렇게 가까이 모여 보인다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확률적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그 태양계도 여러분들 조금 더 제가 실감시켜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조금 위에서 뭐 태양계 위는 없죠. 위아래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진행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한 열흘 간격으로 돌아봐라 하고 자 돌죠. 수성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알 수 있죠. 지구는 지금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고 수성은 88일 만에 도는 거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행성의 움직임을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문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오성 치료에 대해서 이거 뭐 조작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성 치료 현상은 그 정말 그 조작일 수도 없고 가짜일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것이 이렇게 행성 5개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독자적으로 연구됐고 서양에서도 독자적으로 연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이름을 진 거죠. 바로 일월, 화수, 목, 금, 토죠. 일월은 해와 달이고 화수, 목, 금, 토는 우리 달력 요일이죠. 그 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 5개를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머큐리, 비너스, 마스, 주피터, 세턴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 5개는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 5개씩 이렇게 보이는 거를 독자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음양오행에 따라서 일은 해고 월은 달이니까 그다음 나머지는 이름을 다 오행성을 진 거고 서양에서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로 거기 나오는 신들로 주로 이름을 져요. 왜냐하면 서양 문화 원류가 그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인데 과학 기술을 주도한 건 헬레니즘 쪽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나오는 신화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5개는 독자적으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 천문학사가 이제 동서양이 서양이 앞서게 된 그 동기는 바로 천체망원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체망원경이 이제 서양에서 발견되면서부터 큰 천체망원경을 이제 발명한 사람이 허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허셜이 관측해 가지고 바로 이제 이 오행성 체제를 깨는 사람이 허셜입니다. 그래서 유레누스라는 행성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외래어로 적을 때는 우라노스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노스인데 누구냐면은 이 하늘신입니다. 하늘신. 그래서 바로 이 주피터가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온 제우스 신이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이 세턴 토성이고 세턴의 아버지가 바로 우라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는 땅의 여신 가이아하고 이게 동양의 천지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늘신 그 우라노스가 가이아하고 이제 모든 신들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우라노스를 발견하니까 이거는 이제 동양으로 전달되면서 이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천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신이니까 하늘신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넵튠이 발견되죠. 그래서 해왕성이 발견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뭐 용왕이죠, 뭐. 그래서 이게 해왕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플루토가 발견되죠. 플루토가 발견돼서 명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왕성이 밝을 명자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명왕성이 아니고 바로 명왕이니까 염라대왕입니다. 지옥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딱 봐도 이게 이 수입된 거구나, 동양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음양오행 우주론은 나름대로 참 완벽하게 됐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이렇게 돼 있고 서양의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다가 천체망원경이 등장하면서부터 바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발견돼서 동양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번역이 된 이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행성들이 그 지난 2강 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황도하고 연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밌습니다.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안내해드리고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개 기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5개 기호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서양 점성술의 이제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제 황도 12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몇 개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뭐 제가 그 뭡니까 염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내고 그다음에 양, 뭐 황소, 쌍둥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기호하고 요 황도 12궁의 기호하고 즉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별자리는 이건데 그때 화성은 여기 있었고 목성은 여기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서 궁수가 있으면 궁수 자리에 뭐 토성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그 황도 12궁에서 이제 그 이런 걸 가지고 서양의 천문학이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해하시려면 뭘 이해하셔야 돼요? 태양계는 한 편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2강에서 굉장히 강조해드렸는데 모든 행성은 황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 옆에서 금성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리온 자리 옆에서 목성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오리온 자리는 황도 12궁이 아닙니다. 예.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띠는 몰라도 자기 별자리는 다 한다 그랬죠. 오리온 자리는 그 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바로 그 생일 별자리가 바로 1년 중에 태양이 바로 있는 그 지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지식이고 몇천 년 내려온 인간의 그 비밀이었고 오늘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동양도 이 수금화 목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요 행성의 요 이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요거죠.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태오 보키의 그 하도의 그 진화 순서입니다. 이게 수목화토금이 바로 그 오행의 그 운행 순서죠. 지금 저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나는 뭐 이런 거 상관없어 하지만 무슨 소리입니까? 다 한국 사람이고 다 조상이 있다 우리 다 같은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당장 음양오행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자가 제가 제 이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저는 흑토가 여기 있을 자자가 저희 집안 돌림자고 이 흑토가 바로 제 학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 아들이 있었다면 제 아들은 세금자가 들어가는 사실 쇠북종자인데요. 저는 뭐 딸만 둘이어서 없습니다만 일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제 아버님은 당연히 불화변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에 빨간색 베개, 파란색 베개가 있으면 시어머니가 잔소리 안 해도 대체로 부인이 빨간색 베개 베고 자고 그 남편이 파란색 베개 베고 잡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로 하늘을 숭배하는 그 문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4강에서 엮어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랑 이제 해, 달, 별에 대해서 이제 쭉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럼 한번 이걸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평이한 문장입니다. 겨울산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의 별들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자정이 다가와 보름달도 져버리자 별들은 생기를 되찾아 밝게 빛났다. 특히 금성은 마치 바로 옆에 직녀성을 희녀로 거느린 양 여신이 자태를 자아내고 있었다. 문장이 어떻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서 틀린 게 꽤 많아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별들은 생기를 되찾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예, 그건 제 출제자 의도가 아니고 겨울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근데
이 첫 문장은 그냥 상관이 없고, 자, 자정이 다가와 시점이 딱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름달도 져버리자.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죠. 보름달은 자정에 가장 높이 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동쪽에 우리가 이게 저녁 먹고 배가 부를 때, 예, 우리가 추수해서 햇살로 이제 밥을 짓고 먹고 배불러서 딱 보면 동산 위에 보름달이 딱 걸려 있는 거죠. 마치 저 화투의 팔광처럼 말이죠. 예. 그게 태평연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름달도 동산 위에 딱 걸려 있을 때가 훨씬 주가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높이 올라가면 주가가 뚝 떨어져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은 저녁 때 동산에 걸려서 한밤중에 하늘 꼭 저 높이 올라갔다가 새벽에 해가 뜰 때 진다는 말입니다. 자정이 다가왔는데 보름달이 졌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금성은 자정이라고 하면은 금성 얘기는 꺼내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수성과 금성은 해가 뜰 때 잠깐 해가 뜰 때 해 위에 아니면 해가 질 때 그 저녁 노을 속에서 잠깐 보일 수 있는 게 수성과 금성입니다. 그 특히 수성은요, 금성보다 해에 더 바짝 붙어 있겠죠. 대부분 경우는. 수성은 참 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지금까지 뭐 제가 게을른 탓도 있지만 수성을 제 눈으로 본 건 한 5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수성을 못 보고 죽었다는 어떤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성은 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금성이 일단 자정에 거론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어려운데요. 이 직녀성은 그 베가라고 합니다. 베가. 여러분들 요새 저 휴대폰에 뭐 베가, 뭐 안드로이드, 갤럭시 이게 우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그 제품들은 다 우주에 근거를 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요새 뭐 에르메스 핸드백이 유명하던데 에르메스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그 영어로 허밀스입니다. 허밀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머큐리입니다. 우리가 왜 비너스를 아프로디테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제우스를 주피터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머큐리를 헤르메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전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잘 나가는 그 업체들은 전부 다 이미 그 우주에 그런 이름을 다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잘 눈여겨 보시고 특히 그 상품 이름 같은 거 정하고 세계성 이런 거 할 때는 우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또 좋은 예를 들어드리면 자 이거는 뭐 광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읽지는 못하겠네요. 이런 약이 있어요. 요새 뭐 간 때문에 하는 저런 약이 있어요. 근데 참 저는 저 장명하신 분을 한번 뵙고 싶어요.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라틴 말로 레오 그러면 사자인 줄 알거든요. 뭐 만화 영화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저 단어는 좀 생소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오래전에 벌써 라틴 말로 이제 그 이름을 지을 생각을 하신 분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부터 그 어떤 곰의 냄새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별 이름과 별자리 이름은요 굉장히 그 아주 심오합니다. 이게 다 몇천 년 된 이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 있어요. A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우리 별자리로 이름 짓자 해서 뭐 예를 들어 오리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B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헤르클레스라고 했어요. 그럼 오리온은 사냥꾼이거든요. 헤르클레스는 영웅 아닙니까?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어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의미까지 잘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별자리 이름은 몇천 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또 많아요. 그 직녀성 있는 별자리를 우리가 라이라라고 합니다. 라이라. 예, 라틴 말로 이제 조그만 하프 같은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호메로스 같은 사람 이렇게 그림 보면 뭐 이렇게 조그만 하프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튕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리라죠. 예. 근데 바로 이제 베가 직녀성 있는 별자리가 라이라인데 이게 동양으로 오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
금이 됩니다. 이게 번역이 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부부간의 사이가 좋다 그러면 왜 금슬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검은고고 이게 비파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잘 어울린다 이거죠. 그래서 라이라 자리가 이제 금이 됐는데 요게 또 우리말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검은고가 됐습니다. 검은고. 그래서 뭐가 재밌냐면 이 별자리 그림을 보면 검은고가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하프인데 우리는 그걸 검은고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고요. 또 서양의 별자리 중에 이런 네마까지 다 하면 재밌습니다. 오피우쿠스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오피우쿠스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왕인데요. 이게 뱀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뱀이 그렇게 천한 동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는 뭐로 소개가 됐냐면 땅꾼이 됐습니다. 땅꾼이. 예. 이거 땅군인지 꾼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맞춤법이 요새 또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왕인데 우리는 저 땅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천문학자 중에 유경로 박사라는 분이 뱀 주인으로 바꿨습니다. 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저는 좀 우스워요. 그래서 뱀 주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뱀 주인. 뭐 가방 주인은 들어보셨어도. 그런데 오늘 실제로 뱀 주인이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수천 년 된 그 별자리에는 반드시 어떤 그 심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또 그 알아보면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제 해와 달과 별과 천선을 말하다 이 내용 중에서 4분의 3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해, 달, 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를 설명드릴 때는 그 황도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황도. 그래서 황도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해가 지나가는 길이다. 근데 그때 주의사항은 하루 지나가고는 표가 안 난다. 실제로 그 해가 황도를 따라서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다. 그건 1년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굉장히 황도의 그 진행 속도는 낮다.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 지구과학을 어렵게 배우고 이해하지 못한다. 제가 주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해를 그 응용한 그 책력, 그 양력은 1년이 365와 약 4분의 1일 정도 됩니다. 365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음력은 1년이 한 달이 29.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이 354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음력은 어차피 3년에 한 번 정도는 윤달을 넣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 24절기는 양력인데 그 양력의 기반을 둔 24절기하고 음력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윤달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달을 강조하면서 제가 제일 역점을 뒀던 부분은 바로 이거죠. 오늘 밤 10시 달이 뜬다. 뭐 진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달이 10시에 진다. 내일 몇 시에 지느냐? 네, 거기 대답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지 않다 이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답은 뭐라고 드렸냐면은 대략 하루에 50분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분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만 50분씩 늦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일 밤 달이 8시 뭐 저녁 8시 뜬다. 내일 몇 시 뜨냐? 8시 50분 하면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분씩 늦어지기 때문에 초생달 같은 것은 일찍 떠서 해가 지면 따라 지지만 며칠만 지나도 그러니까 음력 3일 초생달은 지지만 음력 7일만 돼도 상현달만 해도 어때요? 상현달만 해도 해가 서산에 질 때 매일 늦게 떴기 때문에 이번에 늦게 떠서 아직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해는 서둘러서 벌써 지고 있는데 초생달과 달리 벌써 며칠 동안 하루에 50분씩 늦어졌기 때문에 상현달은 초저녁에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현달은 자정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음력 7일로부터 계속 늦어져서 이번에 서산에 해가 질 때 동산에 보름달이 뜨는 거죠. 그래서 보름달은 해가 질 때 떠서 자정에 한밤중에 높이 떠 있다가 새벽에 진다는 겁니다. 군에서 보름날 작전을 안 하는 이유는 보름달이 밝아서가 아니라 안 지니까, 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작전을 하지 않는다. 하현달은 이제 반대로 아까 그러니까 상현달은 정오에 떠서 자정해졌는데 하현달은 더 늦어져서 자정에 떠서
새벽에 높이 있다가 그다음에 그 정오쯤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중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직녀성은 이 그 검은고 자리 있는데 검은고 자리는 금성이 옆에 갈 수 없다. 왜? 황도 12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찾아내면 거의 전문가가 다 되신 겁니다. 물론 이게 저 천체 물리학의 뭐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이 정도만 되면 훌륭한 아마추어 천문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더라도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뭐가 틀려나 또 하나 찾아보세요. 하나만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뭐 정치는 공기 같아야 한다. 우리가 평소에는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소중함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된다.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공기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태풍도 가끔 만들고 때때로 나뭇잎도 떨어뜨린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자, 제가 틀린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이건 뭐 천문학은 아닙니다만 뭐 천문학이라면 천문학이죠. 중력 문제니까. 제일 끝에 공기가 나뭇잎도 떨어뜨린다. 그건 틀린 겁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대기압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에 관한 지식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그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네, 누구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신비로운 우주에 대해 궁금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몇 분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구와 같은 행성 이외의 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성들은 이제 태양계를 공전하니까 결국 우리 눈에는 매번 이렇게 바뀌는 건데 실제로 이 밤하늘의 별자리들도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바뀝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지구의 세차 운동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팽이를 돌리게 되면 팽이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도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팽이는 이렇게 그 축이 이렇게 돌면서 돕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팽이가 돌고 있는데 그 축이 회전축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북극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이렇게 자전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전축을 쭉 따라갔을 때 그 끝에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아무리 돌아도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이게 자전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대략 한 26,000년을 주기로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북극성이 약 26,000년을 주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극성이 예를 들어서 한 5,000년, 6,000년 지나면 북극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들도 그 별자리도 바뀌게 되고 또 한 10만 년 뭐 이렇게 지나면요 북두칠성도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국을 푸기 좋은 국자 모양이 아니고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별들은 조금씩 다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모두가 다 회전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은 천문학과 역사학의 절묘한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흥미로웠던 부분은 고조선의 13대 흘달 당군 때인 오성 치루 현상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진실이 오늘날 천문학에 의해 비로소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된 과학의 쾌거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천문학이 잃어버린 한민족의 역사혼을 되찾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모나 특강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